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조민석입니다. 이정수님,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처럼 긴장된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 이 녹화 앞두고 한 1시간 안에 한 8번, 10번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체 내부에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소변이 아니라 대변이 문제라면 어떨까요? 배도 아프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속을 곤란하게 하고 화장실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정체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온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 기능성 위장장애입니다. 아, 진짜 처음 듣는데 기능성 위장장애가 뭐죠? 기능성 위장장애를 알기 위해서는 기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질환인데요. 식도나 대장에 염증이 있는 것과 같은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것이 기능질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뚜렷한 원인 질병은 없지만 예컨대 속쓰림, 더부룩함, 구토, 소화불량, 부글거림 등 위장운동의 기능이 불량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리켜 기능성 위장장애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질환이에요? 다르다기보다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속하는 두 갈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크게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또 대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고 후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소화불량 앞에 기능성이라고 붙었는데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소화불량이랑 다른 겁니까?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기관의 기능적 이상으로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질적 질환 없이 소화기관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입니다. 방금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유 없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내시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한의학의 소화기는 비장과 위장으로 대표됩니다. 줄여서 비위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음식을 보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비위가 상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비위의 에너지가 부족해 비장과 위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화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식적, 그리고 인체의 수분이 잘 순환되지 못하는 담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열 대사 등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습열 등이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쉽게 긴장하는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에 취약하든가 또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만한 음식물들, 예를 들어 양념이 강하고 맛이 강한 음식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장내 세균은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도 위장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항생제를 복용하면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한 장내 세균까지 모조리 죽게 되어 항생제 복용도 기능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그냥 좀 꾸불꾸불한 그 통로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통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음식물이 이런 호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소화기를 이루는 근육은 인간의 의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조절되는 민문이근입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화기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정수님, 손을 대지 않고 고형의 음식물을 호수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 이게 어렵겠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의 총 길이는 9m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소화가 충분히 되기도 전에 다음 단계로 이동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고 위장에는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소화기에 있는 괄약근의 위치는 위장의 상하부, 소장과 대장 사이, 간과 쓸개 사이, 이자와 십이지장 사이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괄약근이 닫힌 채 열리지 않는다면 음식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한방에서 체했다고 했을 때의 증상인데 이러한 체기는 며칠씩이나 가기도 합니다.
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들 겪지 않습니까? 네, 기능성 위장장애는 실제로 많이들 겪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 2016년 60만 2,998명에서 2019년 70만 2,652명으로 4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라고 할 만큼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보다는 적은데요. 한국인의 약 6.6%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의 경우 약 그 2배인 11.2%로 여성에게 더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증상을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 뭐가 있나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선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여기 하얀 부분이 칼돌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명치라고 합니다. 명치나 혹은 그 아래, 그러니까 복부인데 상복부 통증, 그리고 식후 불편감이 그 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위 부분의 불쾌감, 그리고 속쓰림, 구토, 메스꺼움, 또 식욕부진 증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의 또 다른 하위 항목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에는 대변 모양의 변화가 주요 증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변 차트를 보면 3번과 4번이 가장 좋은 변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위로 올라갈수록 변비 경향,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름변 혹은 설사 경향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 대변을 보고 왔는데 3번 모양이었습니다. 이정수님은 혹시 어떤 모양이셨나요? 저는 4번이요. 저는 막 가래떡처럼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질환은 2016년에 개정된 로마 기준 4를 기반으로 진단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최소 6개월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증상으로 뭐가 있나요? 증상으로는 4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식후 복부 불쾌감, 조기 만족감, 상복부 통증 또는 상복부 속쓰림, 이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지속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 반복적인 복통이 있어야 하며 식사 후 배아픔, 긴장으로 인한 설사 또는 복부 팽팽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가 반드시 배변과 관련이 되어야 하고 배변 횟수의 변화가 있다든가 또 대변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 이러한 증상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먹는 음식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부담이 덜 되는 음식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저포드맵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드맵이란 위에 부담을 주는 5가지 당분을 말합니다. 이것이 적게 들어간 음식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5가지 당분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입니다. 이 5가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고포드맵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발효당의 경우 콩류, 올리고당은 생양파, 생마늘, 양배추, 이당류는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에 많습니다. 단당류가 풍부한 식품은 사과, 배, 수박, 그리고 당 알코올이 풍부한 식품은 복숭아, 버섯, 아보카도 등입니다. 그럼 만약 특정 음식을 먹고 자꾸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된다면 이게 포드맵에 속하는 당류의 종류를 확인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포드맵이 낮은 저포드맵 식사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관련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왜 내시경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이게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치료나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도 기능성 위장장애를 더욱 잘 진료하기 위해 진료의 표준화를 꾀하였습니다. 위장장애의 전문가 집단을 설정해서 교차 점검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논문을 총 검토하여 치료 방법을 권고 등급별로 나눈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도 이전보다 더욱 표준화되었고 근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뭐 혹시 지압이라든가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체의 긴장 역시 기능성 위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전신기혈 순환을 도울 만한 간단한 지압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이곳 합곡혈입니다. 손등 방향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공간인데요. 합곡혈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피로가 심할 때도 풀어주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급변에 대처할 수 있는 혈자리 장문혈입니다. 여기 손바닥 쪽, 손목 주름으로부터 9cm 떨어진 요것을 눌러주면 배변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소화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을 전해드리자면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면 의외로 좋습니다. 평소보다 밥 먹는 시간이 길어져서 빠르게 먹는 식습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행복한 아침같이 유익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위장 운동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능성 위장장애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조민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정수였습니다.